유럽 건축 여행 제5강은 초기 기독교와 비잔틴 건축입니다. 4세기경에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협정을 맺습니다. 그걸 흔히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죠. 그때부터 기독교 박해가 없어지고 콘스탄티누스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신도시를 만들어서 새로운 교회 중심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서기 380년경에 테오도시우스 데살로니카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로마 땅에 기독교가 자리 잡게 되죠. 그런데 로마 제국 후반기에 가면 예술 분야도 쇠퇴를 합니다. 그 쇠퇴의 증거가 콘스탄티누스가 세운 개선문에 남아 있는데요. 로마시의 포로로마노 옆에 있는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입니다. 콜로세움 바로 앞에 있어요. 이거 보면 겉으로 보면 되게 멀쩡하고 이게 무슨 예술이 쇠퇴한 것이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잘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개선문은 멀쩡하게 세워놓고 거기에 여러 부조들을 다른 데서 뜯어다가 붙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기술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하니까 다른 개선문에서 이런 부조들을 가져온 거죠. 뭐 예를 들면 여기 녹색 라인으로 된 건 요거는 트라이아누스 개선문에서 가져왔다. 지금 트라이아누스 개선문은 없어요. 사라졌고요. 또 노란 거, 요 밑에 원으로 되어 있는 요 칸에 있는 거는 하드리아누스 개선문에서 뜯어왔다. 또 밑에 붉은색 요 라인 안에 있는 거, 요것만 콘스탄티누스 시절에 만든 거다. 파란색 안에 박스 안에 있는 요 부조도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개선문에서 뜯어왔다. 그러니까 여러 개선문에서 뜯어다가 이렇게 부조를 할 정도로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예술적 감성도 부족했던 로마 말기, 로마 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준도 후퇴하게 되고 또 돈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다신교, 말하자면 이교도의 신전에서 여러 구조물들을 뜯어다가 새로운 구조물을 만들 때 쓰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스탄불에 있는 예르바탄 사라이라고 하는 지하 저수조예요. 그 저수조 들어가 보면 기둥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기둥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모양이 다 제각각이에요. 뭐 예를 들면 여기 기둥머리하고 여기 기둥머리가 모양이 다르잖아요. 여기도 보면 기둥의 높이는 똑같지만 기둥머리가 다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는 이 지하 저수조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다른 데에 있던 걸 아마도 이 지역 근처에 있던 신전들에서 기둥을 뜯어다가 이렇게 건축을 했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만큼 로마 후기에 가면 예술도 쇠퇴하고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던 이런 때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발전을 해야 되겠죠. 교회 중심의 나라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지어야 되고 교회는 점차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확장되고 재산이 늘어나는 그 본격적 시작은 밀라노 칙령부터입니다. 이때 기부 문화가 탄생을 하게 됐어요. 밀라노 칙령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겁니다. 교회 재산을 사들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반환할 때 국가로부터 정당한 값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그동안 박해를 받아서 재산이 몰수되었던 것을 원래 있던 대로 돌려주라. 그런 게 밀라노 칙령의 근본 취지였던 거고요. 그때부터 교회 재산 보유의 정당성이 만들어지고 또 사제 계급이 면세가 됩니다. 이때부터 교회에 기부금이 몰려드는 일들이 이제 시작하게 된 거고, 또 콘스탄티누스 1세조차도 스스로가 자기의 재산을 기부를 하게 되는데요.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를 점령을 하면서 여러 귀족들한테 재산을 몰수했는데 그 몰수한 그 부지를 라테란 성당, 이것을 교회에 기부를 하게 되고요. 심지어 서유럽 전체를 교회에 기증했다는 콘스탄티누스 기증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유럽 전체를 로마 주 교황한테 주었다라고 하는 기증장이 있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가짜로 밝혀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때부터 황제를 비롯한 여러 귀족들 또 돌 많이 번 상인들이 교회에 돈을 기부하는 이런
카리타스 기부 문화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부 문화로부터 기독교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라테난 성당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부한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된 거죠. 서기 324년 교회로 지어졌고, 그러다가 지금의 모습은 옛날 건 사라지고 1588년 현재의 모습으로 개축된 것이고요. 이 라테란 성당은 현재 로마시의 주교자 성당입니다. 오랫동안 이곳에 교황이 머물렀었고요. 바티칸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곳은 로마 교황청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점부터 교회란 것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서기 4세기경에 집회 공간이 필요했단 말이죠. 교회라고 하는 어떤 종교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눠야 되는데 그럴 공간이 없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디에가 적당한 공간이 있을까? 라 해봤더니 이교도 신전이 있었어요. 다신교 사회에 여러 신전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우스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뭐 로마에는 판테온 신전, 여러 신을 모신 이런 판테온 신전, 이런 신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전을 임시로 교회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남은 몇 개의 신전들을 보면 이 교회로 전용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남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 보면 파르테논 신전은 꽤 오랫동안 마리아 교회로 쓰였고요. 아그리젠토에 있는 콩코르디아 신전도 교회로 쓰였기 때문에 살아남았고요. 교회로 사용되어서 살아남은 대표적인 신전은 바로 로마에 있는 판테온이죠. 하드리아누스 시대에 건축된 이 신전은 4세기경에 교회로 전용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산타마리아 로툰다 교회로 사용이 됩니다. 일부 훼손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교회로 사용될 만큼 내부 공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부서지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임시로 교회 공간을, 신전을 교회 공간을 쓰는 것보다는 뭔가 공간이 있는 데를 교회로 만들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런 원형 무덤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전도 원형으로 지어져 가지고 내부 공간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판테온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여기 보면 성 콘스탄차 무덤 교회가 있는데 원래 콘스탄티누스 1세의 딸 콘스탄차의 무덤이었어요. 이렇게 둥근 형태로 있고 위에가 돔이 올라져 있는 이런 무덤이었는데 여기도 내부 공간이 나오니까 여기도 교회로 바꿀 수가 있었던 거죠. 기존에 있던 신전들을 전용을 해가지고 교회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말고도 교회가 많이 부족했단 말이죠. 그런지 본격적으로 교회를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자, 서기 374년 당시에 정치와 종교 중심지였던 밀라노에 많은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소로마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로마시가 아니라 밀라노였어요. 그래서 밀라노에 많은 교회가 지어졌는데요. 성 나자로, 성 침플리치아노, 성 조반니인 콘차, 성 테클라, 산 로렌초 등 5개의 교회가 건축이 되는데 여기 산 로렌초 교회가 있거든요. 밀라노에 교회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판테온으로부터 출발한 돔 형식의 이 무덤 같은 이런 교회 모습이 점차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보면 판테온의 확장된 모양처럼 이렇게 교회가 지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산로렌조 교회 내부의 모습을 보면 가운데가 동그랗게 구가 있죠. 그리고 앞에 보면 입구 형태의 회랑이 있고요. 그런데 이 산로렌조 교회의 특징은 판테온하고 콘스탄차의 구조, 판테온, 콘스탄차는 이렇게 구만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특이하게도 네 기퉁이의 부분 사각형으로 돌출하는 형태로 교회를 지었다고 한 거죠. 여기에 아마 다른 쓰임새가 있었겠죠. 성가대석이나 아니면 설교단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출하는 사각형으로 만들고 또 옆에는 이 무덤을 이렇게 축조하는 형식으로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무덤은 로마 시대에는 지하에 지었거든요. 지하 무덤이었다가 지상에 교회가 지어지면서 교회가 점차적으로 교회 집회 공간이면서 무덤으로 쓰여지는 두 가지 목적을 다 갖는 이런 형태로 교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 말기에 일반적인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뭐였냐면 바실리카였어요. 자, 바실리카는 이렇게 기둥이 일렬로 되어 있고 위에 목재 천정을 가진 회랑 같은 것이 바실리카죠. 그 바실리카가 내부 공간이 나오니까 여기를 교회로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던 거죠. 자, 그래서 바실리카 교회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붕은 목재로 천정이 되어 있고요. 위에 창문이 있어서 빛이 일부 들어오고 또 기둥이 일정한 간격으로 균형 잡힌 공간이 있고요. 3면의 공간이 나옵니다. 3면이 뭐냐면 요 가운데가 네일이고 양쪽에 에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양쪽 에일 2개와 가운데 네이브가 있어서 3면의 공간이 나온다. 그래서 가운데 공간이 있어서 여기가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맨 뒤편에는 앱스라고 하는 반원형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대가 있는 거죠. 서쪽 입구 쪽에 쭉 들어오면 내부에 넓은 네이브라는 공간이 있고, 맨 안쪽에 제대가 있고 거기 반원형 앱스가 있는, 여기 일반적인 바실리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삼랑식 바실리카 평면입니다. 삼랑이 뭐냐면 가운데가 네일 또는 신랑이라 부르고요. 양쪽에 에일 또는 측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삼랑식이라고 부르고, 앞에는 아트리움이 있습니다. 이게 판테온을 보면 18개 기둥이 있는 거기에 이제 출입구 같은 거기 아트리움이 있죠.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네일이 있고 안에 내진이 있고 반원형 앱스,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동쪽은 시내 공간이고 서쪽에 인간에 들어온 입구가 있고요. 그 서쪽 앞에 광장이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데, 사실 이것은 고대 신전의 모습을 많이 닮았습니다. 고대 신전을 활용해서 교회를 만들기도 했고, 아니면 교회 그 신전 위에다가 그 신전의 기초를 활용해서 교회를 짓기도 했고, 뭐 이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쪽이 신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단은 동쪽에 만들고 입구는 서쪽이었다. 이게 오랫동안 지켜져 왔습니다. 그래서 고대 신전의 모습을 많이 닮았다, 이런 거죠. 직사각형 형태의 신전의 모습을 띠고 있죠. 신전도 보면 내부에 기둥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 안에 요런 공간에다가 신상을 모셨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대 신전의 모습을 따라서 교회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삼랑식 바실리카 평면의 교회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 사비나 교회인데요. 가운데 집회 공간이 있고, 맨 바깥에는 콘크리트와 벽돌로 만든 벽이 있고, 그 에일과 네이브 사이에는 기둥이 있는데 기둥은 돌로 만든다. 그리고 맨 안쪽에는 반원형 앱스가 있고 천정은 목재로 만들었더라. 그리고 1층과 2층 쪽에는 벽면이 있고 벽면에는 이렇게 그림을 해반죽을 해가지고 프레스코화를 그리거나 아니면 모자이크화를 그리거나 했더라. 그리고 위에는 창이 있어가지고 빛이 들어오게 했던, 이게 삼랑식 바실리카 평면의 아주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세기 초부터는요, 서로마의 수도는 라벤나였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일찍부터 사실 수도로서 기능을 잃어버렸고요. 5세기 초에는 라벤나가 서로마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곳에 여러 건물들 또는 교회들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갈라 플라치디아 무덤, 산 폴리나레 누오바, 산 비탈레 성당, 뭐 여러 무덤 성당들이 많이 지어졌는데, 이곳에 지어진 교회의 특징은 동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5세기, 6세기, 7세기까지 이 라벤나는 동로마 제국의 서로마 지역 총독부가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5세기 말이 되면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을 하거든요. 요 라벤나에 있던 서로마가 멸망을 하고 동로마가 이쪽을 또 침입을 해가지고 이쪽 지역을 동로마가 다스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라벤나에 있던 여러 성당들은, 여러 교회들은 동로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라벤나에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들 보면 이렇습니다. 갈라 플라치디아 마우솔레움. 그러니까 갈라 플라치디아가 의 무덤이에요. 여기 동로마 제국의 왕비였는데 이쪽에 있는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모양은 판테온처럼 형식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또
집회 공간이면서 무덤 역할을 했던 게 이 시대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그랬죠. 무덤이면서 집회 공간이다. 라벤나의 교회 보면 이렇습니다. 산폴리나네 클라세와 산폴리나네 누오바가 있는데, 클라세는 전통적인 거, 누오바는 새 교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세가 먼저 생겼고 그 뒤에 누오바 교회가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교회도 보면 앞에 삼당식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죠. 가운데 널찍막한 공간이 있는 네이브, 그리고 양쪽에 측랑이 있고요. 맨 정면에는 십자가 모양이 있죠. 십자가 반원형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제대가 있다. 그리고 천정은 목재로 지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동쪽일 수 있겠죠.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을 지금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폴리나레 누오바 성당의 측면에 보면 이렇게 모자이크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모자이크 그림이 그려졌다는 게 바로 동로마 영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로마에서는 이렇게 모자이크를 그렸고 12사도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죠. 자, 모자이크의 특징은 12사도의 뒤에 후광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가지고 뭐 하나씩 다 왕관을 들고 이렇게 뭔가를 기다리는 12사도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고요. 여기 3인의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는 모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는데 3명의 동방박사들이 향료, 몰약 이런 것들을 들고 와서 바치고 있죠. 저 위에 별도 떠 있고요. 3인의 동방박사의 모습이 이렇게 모자이크 되어 있다. 이게 바로 동로마 제국의 영향으로 남겨진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라벤나에 있던 교회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산비탈레 교회입니다. 이곳이 바로 로마 총독부가 위치했던 그 비잔틴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산폴리나레 누오보나 산폴리나레 클라세는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어진 것이라면 이 산비탈레 교회는 비잔틴 양식, 가운데 도움이 위치한 이런 형태로 지어졌고요. 산비탈레 교회가 유명하고 중요한 건 여기에 모자이크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와 그 아내의 모습이 모자이크로 그려진 게 지금까지 전해지기 때문에 예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로마 제국으로 한번 가보면, 자, 오늘날의 이스탄불에서 만날 수 있는 동로마 제국의 가장 유명한 건축물은 하기야 소피아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건물은 콘스탄티누스 2세 때 서기 360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군중 폭동으로 인한 소실됐죠. 서기 404년경에 불이 탄 거죠. 그랬다가 직경 22m 목조돔이 있는 성당이 재건되었고, 또 532년에는 니카 반란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불에 탔고 532년에 재건이 되었고, 그러다가 지진으로 인해서 여기 중앙돔이 붕괴됐는데 그 붕괴 후에 다시 재건이 됐고, 또 989년에도 또 붕괴가 된 것을 또 재건을 했다. 사실 운명이 아주 기구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에 목조를 지었다가 불에 타서 다시 지어졌고, 여러 번의 지진을 통해서 도움이 무너졌고, 그러다가 1453년에 이 교회가 모스크로 바뀌죠. 자, 그랬다가 20세기 초반에는 박물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날엔 다시 모스크로 바뀌어 있어서 이스탄불 시민이라면 아니면 관광객도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박물관하고 모스크와의 차이 뭐냐면, 박물관은 입장료가 있어서 입장료를 내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날의 모스크가 되어 있던 것은 입장료 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다. 자, 이 건축물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살아남아 있지만 그 내부나 뭐 역사적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 역사를 가진 그런 교회 건축물이 이거에 비견될 만한 게 없기 때문이죠. 자, 이곳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이 공존하는 아주 독특한 장소이기도 하죠. 맨 처음에 교회로 지어졌다가 이슬람의 상징인 문장이 걸려 있고, 또 여기다가 해반죽을 칠해가지고 모스크로 쓰이기도 했다. 그리고 박물관으로 지어졌고, 지금은 다시 여기 모자이크 안 보이도록 천으로 가리고 모스크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건축물의 특징은 이겁니다. 밀레투스의 건축가 이시도로스와 트랄레스 수학자 안테미오스가 설계를 했고요. 가로가 77m, 세로가 79m. 그러니까 여기가 가로가 77m, 세로가 79m의
가운데 지름이 32m, 요 돔의 지름이 32m입니다. 높이가 62m의 돔 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돔의 테두리에 있는 40개의 창문에서 빛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빛이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천국에 온 느낌을 주게 된다. 그리고 돔과 벽은 모자이크 성화들로 장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 건축물을 세운 유스티니아누스는 황후 테오도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둥, 제단 등 수십 곳에 두 사람 이름을 함께 새겼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이 교회가 완경되었을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건축물의 특징은 이거죠. 펜던티브 돔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경 31m를 넘는 거대한 크기의 돔을 지탱하기 위해서 펜던티브가 있다. 펜던티브가 뭐냐면 이렇게 네 기둥을 가진 아치가 있죠. 사방에 아치가 있는 것을 위에다 돔을 올린 요것을 펜던티브라고 하는데요. 요 펜던티브를 지탱하기 위해서 세웠던 볼트 천장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왼쪽 그림은 판테온이거든요. 로마인 판테온인데 판테온은 43.3m의 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로 지어졌다면 이 하기야 소피아는 가로 32m, 높이 76m의 석조 볼트 천장으로 건축물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돔을 이렇게 얹게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높았었는데 이거 지금 여러 변의 지진을 맞아가지고 무너져 지금 이렇게 좀 낮아진 형태로 돔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판테온과 같은 도명 천장을 가진 건물의 조합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 건물은 6년 만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워낙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닥달을 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완공한 바람에 여러 가지 건축적인 문제를 일으켰고 지진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번의 보수를 거쳤다. 판테온 같은 완전한 형태의 건축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게 좀 단점이기도 합니다. 자, 내부 장식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내부 장식물들을 보면 역대 황제들이 이곳에 대관식 거행을 했어요. 여기 보면 대관식을 했던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는 예배당도 다수 존재하고요. 노아의 방주에 쓰였다는 목재로 만든 문도 있고 성십자가, 아브라함의 탁자 등 성유물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성유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8세기에 있었던 성상 파괴 운동이나 제4차 십자군 운동 등에 의해서 다수의 유물이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기야 소피아를 비롯한 여러 건축물들이 있었겠죠. 동남아 지역에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1453년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 여기를 점령함으로써 그동안 동로마 제국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남은 게 하기야 소피아 비록 몇몇 개가 있는 거고 이 동로마 제국 또는 비잔틴 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돔을 활용한 건축 문화가 비잔틴 제국의 종교, 그 그리스도교, 그 동방 종교라고 흔히 부르는 이것이 여러 지역으로 전파됐잖아요. 그 전파된 그 종교를 따라서 여러 나라에 퍼지게 됩니다. 특히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공화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로마 제국의 속국처럼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비잔틴 제국의 영향에 의해서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성당은 비잔틴식이라고 흔히 불립니다. 돔이 5개가 있고요. 정면에 파사드가 있지만 물론 바로크 시대 일부 개조가 된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돔이 5개인 형태로 만들어진 이 비잔틴 형식의 교회가 이렇게 남하게 된 거고 이것이 이 동방정교회가 여러 나라로 퍼진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쪽에서도 이런 비잔틴식 교회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여기 성 바실리 대성당 있거든요. 모스크바에. 이것도 보면 비잔틴식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산마르코 성당과 상당히 유사한 도움의 모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비잔틴 양식이라고 부르고요. 또 내부에 보면 비잔틴 양식의 모자이크들이 많이 있죠. 산마르코 성당 내부에 보면 비잔틴에서 했었던 양식 형태 여기 보면 12사도의 모습이 모자이크로 이렇게 남아 있고 그런 형식으로 내부가 디자인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종교가 슬라브 지역으로 퍼짐으로써 비잔틴식 교회들이 이렇게 남아 있게 된 겁니다.
비록 지어진 지는 오래되지 않았어도 형태를 보면 비슷하죠. 여기 불가리아에 있는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성당, 또 루마니아의 성당, 키예프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 이런 것들은 지어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비잔틴식 양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동방정교회가 퍼져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몰도바,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또 조지아, 뭐 그리스까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비잔틴식 양식의 교회를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딱 보면 이렇게 도움이 있다, 위에 도움이 올려져 있다, 이것은 비잔틴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서로마 지역으로 오면, 서로마 지역에도 일부 비잔틴 문화가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시칠리아였습니다. 시칠리아는 오랫동안 비잔틴 제국의 영역이었습니다. 아랍 제국이 이 지역을 침입하기 전까지 비잔틴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교회들도 비잔틴식 영향을 많이 갖게 되는데, 여기 몬레알레 성당의 내부를 보면 성당 자체는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지만 내부에 이렇게 모자이크가 그려지는 건 전형적인 비잔틴식 이콘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또 십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성모가 있죠. 그리고 좌우에 12사도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전형적인 비잔틴의 이콘이 그려져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이 교회는 대부분 12세기, 13세기에 뭐 지어졌고 보수되었고 하지만 이게 비잔틴식의 어떤 모자이크구나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비잔틴 제국의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칠리아의 수도인 팔레르모에는 팔레르모 팔라초 대성당이 있거든요. 대성당도 겉에서 보면 후대 바로크식 교회 같아 보이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비잔틴식 일부, 또 아랍의 문양이 좀 들어있기도 하고, 안에 들여다보면 이런 비잔틴식의 이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내부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여기 그림, 여기 모자이크들은 전형적인 비잔틴식이죠. 비잔틴 이콘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위에 천정을 보면 벌집 모양의 이런 그 장식들 있잖아. 이게 전형적인 아랍의 문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 보면 아랍의 문양, 중간에 보면 아라베스크 문양 같은 것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내부는 비잔틴의 이콘, 그리고 아랍의 양식이 많이 포함된, 이렇게 혼합된 이런 장식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양식에서는 8세기에 있었던 그 성상 파괴 운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성상 파괴 운동은 우상 숭배의 우려가 있는 것들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12사도 또는 성모 마리의 동상, 뭐 여러 가지 뭐 묵주, 뭐 온갖 그림,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상 파괴 운동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럼으로써 그런 성상들은 다 파괴되었고 일부 이콘, 모자이크로 할 수 있는 이콘만 남겨놓는 게 성상 파괴 운동의 기본적인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비잔틴 제국에도 이런 그림은 비록 이렇게 이콘으로 그려졌지만 성상은 만들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건축물에서도 이렇게 디자인은 하지만 여기에는 특별한 문양을 만들지 않는, 어떤 뜻인지 모르는, 이렇게 우상 숭배 우려 때문에 건축물의 디자인에도 형상을 부여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십자가 형태를 우리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자, 비잔틴 제국의 십자가는 이렇습니다. 이거를 그릭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십자가가 좌우가 똑같은, 길이가 똑같은 것을 흔히 그릭 크로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잔틴 제국에서 만든 교회 모습은 좌우가 똑같습니다. 좌우 남북의 길이가 같은 그릭 크로스의 형태로 짓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었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라틴 크로스가 있습니다. 라틴 크로스는 남북으로 된 길이는 짧고 동선은 길게 만든,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흔히 익숙한 이런 형태를 라틴 크로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동쪽에 있는 앱스 공간은 좀 짧고, 또 중간에 트랜셉트라고 부르는 이 공간이 남북으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동서로 길게 이어지는, 이것이 바로 라틴 크로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사진 있죠?
이 정교의 성당인데 되게 작고 소박하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집회를 하는 그런 공간인데, 이것도 보면 전형적인 그릭 크로스에 의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에 가 보면 이런 성당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런 좌우 남북이 똑같은 그릭 크로스 형태로 건물을 짓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